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VRE라고 하는 버지니아 익스프레스 레일을 타고서는 워싱턴 DC의 랑팡 플라자 역에 내렸는데요. 오늘 날씨가 엄청 춥네요. 한동안 날씨가 엄청 따뜻해져서 밖에 돌아다니기 정말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빗물이 막 떨어져. 어제 눈이 왔어요. 그리고 오늘 날씨가 기온이 좀 많이 추운 편입니다. 낮에는 날씨가 따뜻해질 거라고 하는데 찬바람. 손이 너무 시려서 카메라를 잡고 있을 수가 없네. 이 VRE라는 게 버지니아하고 워싱턴 DC를 잇는 고속철도 같은 건데요. 워싱턴 DC에 정보잡이 굉장히 많거든요. 정부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은데 그분들이 다 DC에 사시는 건 아니고 워싱턴 DC 주변에 메릴랜드주와 버지니아 주에 많이 살고 계신데 DC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빠르고 편하게 출퇴근을 할 수 있게끔 그 출퇴근 시간에만 운영하는 기차가 VRE입니다. 그러니까 VRE가 조금 안 좋은 점이 약간 비싼 거하고 딱 출퇴근 시간에만 운행을 하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막차를 타고 왔는데도 아직 9시 반밖에 안 됐어요. 저는 이제 아침을 먹고 DC를 돌아다닐 예정인데 우선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서 오늘 무슨 일을 할지 오늘 계획을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저는 이제 식당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지역에 왔는데요. 제가 내린 곳이 랑팡 플라자라는 역이잖아요. 그 랑팡이 프랑스 사람인데 이 워싱턴 DC에 길을 설계를 했다고 합니다. 근데 어찌됐든 그 랑팡 플라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워싱턴 DC에 교통이 가장 좋은 곳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 지하철 노선이 모든 색깔이 다, 모든 노선이 다 한 번쯤 지나가는 곳이거든요. 랑팡 플라자가 6번과 7번 도로 사이에 위치해 있는데 그 7번 도로를 쭉 타고서는 지금 남쪽으로 내려왔어요. 한 10분 정도 걸었거든요. 그러면 만나는 곳이 이곳입니다. 월프라고 하는 지역이죠. 이 월프의 뜻은 원래는 선착장, 부두 이런 거라고 해요. 근데 많이 크지 않고 배를 타고 나가서 잡아온 생선들이나 수산물들을 파는 가게들이 엄청 많았는데 약간 위생상으로 그렇게 좋진 않았었거든요. 다 철거가 되고 하나만 남아있고 그 이후에는 이제 개발이 돼서 이렇게 엄청나게 깨끗하고 좀 세련된 그런 지역이 되었어요. 지금 오늘 겨울이고 날씨 춥고 좀 날이 흐려가지고 제대로 보여드릴 순 없는데 나중에 날씨 좋으면 한번 다시 와서 식사를 하면서 제대로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아무래도 그 스미소니안 박물관들이 있는 곳에서 걸어서 10분 거리니까 만약에 스미소니안 뮤지엄들을 박물관들을 구경하실 계획이시라면 여기에서 아침이나 점심 저녁 식사를 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왜냐면 가까우니까. 왜냐면 갤러리 안에도 식당들이 있긴 한데 많이 비싸요. 갤러리 안은. 물론 미국 물가가 지금 전체적으로 다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여기는 갤러리보다는 아무래도 싸겠죠. 그리고 이왕 온 김에 여기 한 바퀴 돌고 가시면 좋으니까. 자, 오늘 제가 가려고 한 식당에 왔습니다. 찹 스미스라고 하는 캐주얼 다이닝인데요. 그냥 아무래도 미국은 물가가 비싸고 또 워싱턴 DC는 버지니아보다 세금을 더 많이 내야 되거든요. 그런데 팁까지 내게 되면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팁을 내지 않는 곳으로 왔습니다. 여긴 또 캐시를 안 받네. 희한하네. 추워. 하이. 너무 추워. 여기 메뉴 중에 약간 조금 많이 먹어야 될 것 같아서 너무 몸이 추워서 배가 많이 고파요. 그래서 샌드위치 같은 거 한번 시켜볼게요. 여기 이렇게 샐러드 같은 게 있어서 너무 좋은데 제가 이런 샐러드를 정말 좋아하거든요. 왜 살이 쪘는지 궁금하시겠지만
이렇게 키오스크에서 주문을 한번 할게요. 이메일을 한번 넣어볼까? 오케이. 포인트가 쌓이나봐. 여기 you have reward라고 지금 가입했는데 리워드가 있네. 가입하자마자 10불을 줘. 오 마이 갓, 이거 많이 돼? 생각해 보다가 배가 고플 것 같아서 햄버거를 시키기로 했습니다. 또 양심이 있으니까 페리 하나 들어간 거. For here. 여기 소스도 다 할 수 있게끔 돼 있구나. 레몬 얼브 하고 메요 이렇게 할까요? 또 페리를 어떻게 구울 건지도 해야 돼. 미디움으로 하자. 음료수를 또 10불 받은 게 있으니까 음료수를 마셔주면 좋겠죠? 10불 받았다고 막 난리 났어 지금. 나 이래도 돼? 그래서 13불 러치를 먹게 됐습니다. 잠깐만. 베버리지가 종류가 많은데? 맹고 레모네이드, 라임메이드. 포도도 있고 케일도 있어. 케일 괜찮다. 그쵸? 우와 맛있다. 이 케일 주스 시켰는데 너무 맛있어. 하나도 안 달아. 설탕이 조금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맛있는데요. 저 케일 주스 싫어하는데도 너무 맛있는데요. 따뜻한 데 들어와서 몸을 녹이니까 조금 살 것 같습니다. 오늘 날씨 되게 따뜻하다 그래가지고 반팔 입고 왔는데 뭐냐고. 샐러드부터 먼저 먹을게요. 너무 배가 고파서. 맛있다. 포도도 들어가 있고 피스타치오랑 너트도 들어가 있고 브로콜리도 있긴 한데 브로콜리는 조금 들어가 있고 다른 야채들이 되게 많네. 근데 쟁반이나 접시 같은 걸 안 줘. 달라 그러면 주나? 칼로 썰어 먹어야 될 것 같은 그런 분위기야. 이거 손으로 먹었다가 그냥 들고 먹었다가 다 옆으로 쏟아지겠는데. 빵이 튼실하네. 맛있다. 안에 뭐가 엄청 많이 들어갔어. 고기도 딱 미디움 레어로, 미디움으로. 맛있죠? 차가운 음료수를 마셨더니 조금 몸이 추워지는 것 같아서 뜨거운 커피를 한 잔 시켰습니다. 좋다. 브라우니도 하나 시켰어요. 여러분, 제가 다이어트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한 지 지금 한 달 좀 넘었는데 결과가 어땠냐면 맛있다. 다이어트 한 지 딱 한 달 됐을 때 몸무게를 재보니까 총 1kg가 빠졌더라고요. 원래 다이어트 시작하고 첫 주에 1.45kg가 빠졌었어요. 맛있다. 근데 그 다음 주 2주 3주 때부터 다시 몸무게가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야. 왜 그런가 생각을 해봤더니 여러분도 지금 보셨겠지만 저녁을 굶고 자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너무 배가 고파요. 그래서 아침 9시에 삼겹살 구워 먹고 케이크 먹고 막 이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점심 또 먹고 살이 다시 찌더라고. 맛있다. 어디까지 얘기했지? 그래서 제가 1kg밖에 안 빠졌는데 총 사실 이거는 빠진 것도 아니고 안 빠진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다행인 것은
이제 저녁 안 먹기는 할 수 있다. 몸이 적응이 됐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저녁 안 먹는 거에 더하기 뭔가 하나를 더 하려고 합니다. 먹는 것 쪽으로는 못 하겠고, 이제 당연히 운동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운동을 진짜 싫어해요. 그래서 운동을 어떻게 하면은 그나마 재밌게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좋아하는 운동이 걷는 거거든요. 지금 날씨가 아까 보셨듯이 이래요. 변덕이 엄청 심하고, 또 근데 밖에 걸으면 눈 오고 비 오면 또 걷지도 못하고, 너무 추워도 못 걷고 너무 더워도 못 걷고. 그래서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 멀리 떨어지지 않은 이 워싱턴 DC에는 정말 많은 박물관들과 미술관들이 있거든요. 근데 걔네가 거의 하나같이 다 무료다. 물론 유료도 가끔 하나씩 있긴 한데 거의 90% 이상이 다 무료입니다. 그 이유는 스미소니안 재단이라고 하는 곳에서 박물관들을 다 관리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가 미국 사람들 사이에서 워싱턴 DC라고 해요. 그 이유가 이제 이 박물관들을 보기 위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스미소니안 박물관들부터 한번 돌아볼까 생각을 했는데, 제가 오늘 가려고 하는 곳은 스미소니안 박물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짜인 이유는 정부에서 보조금을 주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가는 박물관의 이름은, 미술관의 이름은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라고 하고, 사실 제가 미술 전공이긴 하거든요. 근데 너무너무 오래전의 일이고, 게다가 제가 대학교 다닐 때는 그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지 않았어요. 기억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이제 나이가 먹으니까 공부하는 게 재밌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 김에 이제 살도 빼고 운동도 하고 그러면서 공부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뭐 몇 개의 박물관이나 가게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국립미술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서관을 돌고 동관을 돌 건데, 서관이 엄청 크기 때문에 동관까지 갈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시간이 몇 시야? 11시네요. 벌써 4,000보 걸었어. 이래서 밖에 나와야 된다니까. 집에 있으면 하루 종일 걸어 다녀도 3,000보 이상 걷질 않거든요. 근데 이제 나오니까 아침인데도 벌써 4,000보를 넘었다. 여러분, 자주 종종 밖에 나가십시오. 저희 아빠가 제 동영상에 악플을 다셨더라고요. 처음에 아빠인지 몰랐어. 근데 누가 너무 많이 먹어서 살 빼기는 글렀다고 그렇게 적었는데, 보니까 우리 아빠야. 내가 이 박물관 다이어트를 성공을 하면 다 가만히 안 냅두겠어. 먹을 때가 제일 행복해. 커피 조금 더 갖고 와야겠다. 미국에는 블랙커피 시키면 이렇게 옆에 우유나 헤스네프 같은 거 같이 타서 먹을 수 있게끔 주거든요. 근데 이게 나쁜 점이 뭐냐면, 걔네 우유랑 헤스네프를 타면 커피가 온도가 내려가. 지금 뜨거운 커피를 여기다가 섞었더니 조금 더 좋습니다. 아휴, 한국이었으면 국밥 한 그릇 딱 때리면 진짜 좋았을 텐데. 미국엔 또 그런 게 없잖아요. 그래서 뜨거운 커피로 추위를 달래야 한다. 나이가 싫어. 밖에 나가기가 싫어. 지금 밖에 보니까 막 바람 엄청 불어. 도대체 누가 오늘 따뜻하다 그런 거야. 저는 지금 아침 식사를 먹고 식당에서 나와서 다시 7번 도로를 타고 쭉 올라가고 있어요. 랑팡 플라자에 다시 왔고, 그리고 다시 더 위로 올라가서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를 가려고 합니다. 근데 여기가 정말 대단한 게, 제가 지금 랑팡 플라자에서 7번 도로를 타고서는 딱 30발자국 왔거든요. 그러면 벌써 박물관들이 어마어마하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자, 지금 딱 30발자국 왔어요. 왼쪽을 보면 저 원형 모양의 건물이 보이죠? 저게 홀시온 뮤지엄이라고 하는 현대 박물관입니다. 여기도 스미소니안 재단 안에 속해 있어서 공짜입니다. 이곳이 좋은 점은 안에 그 전시가 굉장히 빨리빨리 바뀌어요. 그래서 항상 새로운 것들을 구경할 수 있다. 자, 말씀드리는 동시에 왼쪽을 딱 보시면 지금 여기 보이는 엄청나게 큰 건물 있죠? 여기가 바로 그 유명한 스미소니안 에어 앤 스페이스 뮤지엄이에요. 여기가 정말 유명하고 엄청나게 안에 큽니다. 여기도 물론 공짜고요. 방학 때 오면 아이들이 줄을 얼마나 많이 쓰는지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같이 아이들은 다 학교에 가 있을 이럴 시간에 오는 것이 정말 좋다. 하지만 오늘은 아니다. 여기도 조만간에 가볼 계획인데요. 여기 홀시온 뮤지엄에 바스키아하고 벤키시하고 전시하고 있네. 끝나기 전에 빨리 가야겠다. 그쵸? 아까 보셨던 그 우주과학 박물관이랑 홀시온 뮤지엄에서 딱 30발자국 걸으니까 왼쪽에는 미국 국회의사당이 보이고요. 오른쪽에는 워싱턴 기념비, 워싱턴 마뉴먼트가 보입니다. 어마어마하죠? 근데 이 길이 있잖아요. 지금 눈으로 덮인 이 길이 사실은 원래 파란 잔디예요. 지금은 이제 겨울이라서 누렇게 변하고 눈도 쌓였지만 이제 조금 있으면 여기가 초록색으로 완전히 물들 거거든요. 그리고 그 양쪽으로 보이는 저 가로수들 쭉 연결된 거 보이시나요? 쟤네들도 이제 초록색으로 변할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정말 아름다운 공원터로 변합니다. 이 기다란 잔디밭을 몰이라고 하는데 이 몰 주변으로 스미소니안 박물관들이 한 17개 정도가 있다고 합니다. 아니다, 15개인가? 이제 오늘 제가 가야 할 곳인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 웨스트 그 서관부터 가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의 서관 정문에 도착을 했습니다. 네오 클래식한 그런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요. 이 국립미술관은 1937년에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던 앤드류 멜런이 기증한 재산과 소장품을 기반으로 설립이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제가 써온 정보를 보고 읽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외울 수가 있어야지. 이 서관 건물은 건축가 존 러셀 포프가 설계해서 1941년에 완공된 건축물이다. 하지만 미술관을 세운 가장 중요한 인물인 건축가 포프와 자산가 멜런은 24시간이라는 차이를 두고 사망을 했는데 두 사람 모두 건축물이 완공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아이고. 그 당시 국립미술관 서관 이 건물은 세계에서 가장 큰 대리석 구조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살짝 핑크빛이 도는 대리석이거든요. 근데 이게 테네시 주에서 가지고 온 핑크 대리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아름다워요. 한번 들어가서 보도록 할게요. 따뜻해. 행복해. 나 이게 박물관 냄새가 좋아. That's it? Yeah, keep the bag on one shoulder. I'm gonna go check it in. 이제 가방 안에 보고 그런 거 안 하는구나. 자, 저는 실내 들어왔고요. 들어오자마자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었는데 짐 검사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포메이션 데스크가 있었는데 거기 계신 분들이 너무너무 친절하게 제가 찾고 싶은 미술품들을 찾아주셨습니다. 자, 근데 제가 여기 와서 항상 느낀 게 뭐냐면 1층을 돌아다니다 보면 2층에 갈 여력이 안 생겨요. 그래서 2층부터 먼저 가볼게요. 왜냐면 2층이 메인 그 갤러리거든요, 사실. 그래서 2층을 먼저 갔다가 체력이 남는다. 그러면 1층에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 2층을 올라오면 중앙에 이렇게 너무너무 아름다운 분수대가 있어요. 이게 진짜 꽃일까? 조화일까? 진짜 했어! 오 마이 갓, 나 왜 이렇게 눈 나빠? 진짜구나.
너무 예쁘다. 미안해. 저는 지금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의 웨스트빌 서관이랑 동관 사이에 있는 지하 도로가 있거든요. 그 지하 도로에 있는 카페테리아에 와 있습니다. 이 카페테리아는 점심시간이 끝나면 문을 닫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점심시간이 끝나서 음식은 먹을 수 없지만 앉아있는 거는 갤러리가 완전히 문을 닫을 때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 앉아서 오늘 제가 봤던 그림들을 다시 한번 짧게 설명을 해보려고 해요. 아까 전에 저 위에서 제대로 설명을 못한 것 같아서 여기서 노트를 보면서 설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도 이제 혼자서 어저께 좀 공부해온 거 가지고 노트 필기해온 거 가지고서는 설명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갤러리 1에 들어가면은 처음에 이탈리아 고딕 회화라고 쓰여 있는데요. 고딕 미술이란 유럽의 중세 시대에 나타난 미술 양식입니다. 시기상으로는 대략 12세기 중엽부터 15세기 정도까지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지역에 따라서는 16세기까지도 해당이 된다고 하는데요. 고딕 미술이 나오기 전의 미술을 바로 로마네스크라고 하고, 그때까지만 해도 그러니까 예술의 중심에 신이 있었어요. 사람이 아니라. 회화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교회의 벽을 장식하는 도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주제를 보면은 하나같이 다 예수님과 마리아, 성경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이 그려져 있습니다. 글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성경의 이야기를 빠르고 쉽게 전달을 하기 위해서 그려진 그림책 같은 것이었는데요. 하지만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르네상스 시대에 들어오면서 예술은 인간 중심의 주제로 급진적으로 변하게 되잖아요. 바로 교회 중심의 미술인 바로크 미술과 인간 중심의 미술인 르네상스 시대 바로 중간에 있었던 것이 고딕 미술이라고 합니다. 특히 고딕 시대의 화가들 중에서 조또라는 일본 사람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미국에서는 지아또라고 많이 발음을 하거든요. 근데 찾아보니까 이 조또가 더 이탈리아 발음에 가깝더라고요. In Italian, this is said as Giotto, Giotto. 그래서 이 사람은 르네상스 시대의 문을 좀 열어준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조또 이전의 회화들은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굉장히 딱딱한 모습의 사람들이 그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표정이 하나같이 굳어 있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는 그런 굉장히 일률적인 얼굴들이 그려져 있고, 어떻게 보면은 약간 이집트의 벽화 있잖아요. 그렇게 보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런데 조또의 그림은 성경의 이야기를 조금 더 생생하게 그 안에 인물들의 감정에 초점을 두어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다는 것이 그 동시대의 다른 고딕 화가들하고 다른 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조또의 그림을 보면은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잖아요. 너무 딱딱한 얼굴이 아닌 얼굴에는 살짝 표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옛날의 그림들을 보면은 심볼리즘이 엄청 강했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그림에 보면은 아기 예수가 성모 마리아에게서 이 장미꽃을 받으려고 하고 있잖아요. 이 하얀 장미꽃은 순결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장미꽃은 아름답지만 또 거기엔 가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가시는 앞으로 다가올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근데 이제 보면은 이건 그냥 제 생각인데 딱 보면 드는 생각이 아기가 자발적으로 이렇게 장미꽃을 가져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자기 스스로 희생을 하겠다는 이야기처럼 들려서 그렇게 보여서 너무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가 애기 엄마다 보니까 저도 아이가 있다 보니까 가슴 찡한 그런 그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중세시대 그림을 보면은 이렇게 뒷면에 배경이 금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촛불로 교회를 밝혔을 거 아니에요? 그럼 촛불로 교회가 밝혀지면은 이 금판이 굉장히 홀리하게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스러움을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금색을 많이 썼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생각해보면 촛불이 있으면 정말 이렇게 헤일로 있잖아요. 성스러운 그 사람들 머리에 있는 헤일로 빛나는 것처럼 그렇게 보였을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설명을 해볼 그림이 이제 갤러리 4에 있는 그림인데요. 갤러리 4에는 1400년도 플로랑스의 르네상스 초기 그림들이 있는 곳이라고 써 있습니다.
들어가자마자 눈에 확 띄는 것이 이 커다란 원형의 그림인데요. 이렇게 둥근 형태의 그림을 톤도라고 합니다. 둥글다는 뜻을 가진 이탈리아어 로톤도에서 유래가 된 말이라고 하고요. 또 아까 전에 보았던 그 갤러리 중간에 있던 로텐다 그 홀이 있잖아요. 그거 역시 아마 이 로톤도에서 파생한 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겠죠? 아닌가요? 톤도, 이 둥근 형식의 톤도는 고대 그리스 때부터 원래 사용이 되던 그림 형태였는데요. 르네상스에 오면서 이제 많이 유행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둥근 형태의 캔버스에다 그림을 그리는 것이 화가들한테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었다고 해요. 아무래도 그 네모난 캔버스에 비해서는 동그란 캔버스의 구도를 잡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둥근 캔버스가 르네상스 시대에 와서 유행을 했던 이유는 이 둥그런 모양이 주는 그런 시각적인 효과 때문이었다고 하는데요. 우선 저만 해도 이 방에 들어오면서 둥근 톤도 그림이 엄청나게 눈에 띈 것은 모든 것이 사실 사각이잖아요. 빌딩도 그렇고 뭐 벽면이라든지 천장이라든지 굉장히 사각이 많은데 거기에 이렇게 둥그런 그림이 걸려져 있으니까 대조돼서 굉장히 눈에 띄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은 망원경 밖의 그림을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림의 주제에 집중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둥근 그림의 이름은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이고요. 그림을 그린 화가 이름에는 프라 안젤리코와 프라 필리포 리피라는 두 사람이 있는데요. 이 프라라고 하는 FRA라고 하는 이 단어는 수도승을 뜻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분 다 화가이자 수도승이었던 거죠. 처음에 프라 안젤리코가 이 그림 전체의 스케치를 담당을 하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아기 예수님하고 성모 마리아를 페인트를 끝냈다고 해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그림을 아예 완성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주하게 됐는데 한참이 지난 후에 필리포 리피가 나머지 거의 90% 이상의 그림을 다 채워 넣어서 이게 완성이 된 것이라고 합니다. 이 그림은 여러분들도 많이 아시는 피렌체의 은행가 가족, 그러니 누구지 이름이? 메디치 가문에서 후원을 해서 그려진 거라고 하고요. 필리포 리피라는 사람이 좀 특이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필리포 리피가 50세가 되던 해에 수도원에서 부띠라고 하는 22살의 아름다운 수녀님을 보게 됩니다. 첫눈에 반한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같이 있을 수 있을까 생각을 하다가 이제 교회에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아, 내가 성모 마리아 상을 그려야 하는데 부띠 수녀님이 너무나 딱 알맞는 그런 모델이 될 것 같다. 나한테 좀 주선을 해줘라. 해서 부띠 신부님이 모델로 쓰게 됐는데 이 그림이 완성되고 나서 이 그림은 아니고 이제 다른 그림인데요. 10개월 있다가 아들 필리포 리피가 태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수도승과 수녀님의 결합이 굉장히 파장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뭐 지금도 당연히 그렇겠죠. 그 시대엔 더했을 것이고. 그래서 이제 필리포 리피가 감옥에 투옥이 되어서 숱한 고문을 당했다고 해요. 하지만 이 뒤를 봐주고 있던, 후원을 해주고 있던 메디치 가문에서 교황한테 가서 좀 용서를 해달라고 이렇게 사정을 해서 사면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들의 이름이 필리피노 리피거든요. 필리핀 사람 아니고 이탈리아 사람인데. 필리피노 리피도 아버지를 따라서 그림을 배워서 아주 훌륭한 화가가 됐다고 합니다. 이 동방박사의 경례는 이 그림 말고도 사실 정말 많은 화가들이 소재를 삼아서 그림을 그렸는데요. 동방박사의 경배라고 하는 그림들을 보면은 꼭 하나같이 별이 나옵니다. 그 동방박사의 경배라는 게 아기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났을 때 별을 보고 온 동방박사가 예수님한테 경배를 드리면서 3가지 선물을 드린 그런 장면을 소재로 삼고 있는 거잖아요. 별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그림엔 별이 없잖아요. 그래서 하지만 별을 상징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빨간 옷을 입은 이 남자가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딱 놀란 표정을 짓고 있잖아요. 이제 별을 발견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별을 직접 그려놓지 않고 상징적으로 이렇게 그렸다는 게 참 재미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확실히 이제 그 전에 고딕 시대 그림들보다 입체감이 굉장히 살아나잖아요. 원근법이 사용이 돼서 앞에 있는 사물들은 굉장히 진하고 크게, 또 뒤에 있는 사물들은 좀 흐릿하고 작게 그려진 것을 알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이제 거리감이 확실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이 그림이 아까 전에 메디치 가문에 의해서 그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니까 메디치 가문이 후원을 해서 그려졌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메디치 가문은 자기네가 후원한 그림에 자기 자신들의 징표가 들어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이 그림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중앙에 보시면 마구간 지붕 위에 아주 생뚱맞게 공작새 한 마리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 공작새가 원래 부활을 상징하는 새이기도 하지만 또 메디치 가문의 상징이었기도 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고딕 시대의 그림보다 이 그림을 보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겠는 그런 재밌는 장면들이 많이 숨어 있는 것 같아요. 사람들의 표정이 좀 많이 살아있고 생동감이 있고 아주 익살스럽게 재밌게 잘 그려져 있는데, 특히 이 뒤에 있는 이 벌거벗은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하지만 찾아봐도 이 사람들이 무엇을 상징하는지, 누구를 상징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혹시 이 벌거벗은 사람들의 존재를 아시는 분들은 밑에 댓글에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후에 이제 갤러리 6를 들어가 보면 아주 중요한 그림이 한 장이 있는데요. 아마 이 전체 갤러리에서 가장 중요한 피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내셔널 갤러리 오브 아트에서 나온 그 미술 책이 있어요. 굉장히 두꺼운, 이 안에 있는 많은 작품들을 설명한 책이거든요. 그 책의 표지도 사실 이 그림입니다. 이 그림이 이렇게 중요한 이유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렇게 많은 그림을 끝내지 않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시작은 굉장히 많이 해서 스케치는 많은데 미완성의 작품들이 엄청나게 많고 완전히 완성된 그림은 몇 점 없다고 하는데, 거의 제 인생을 보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동질감을 느꼈다. 이제 그 완성된 그림 중에 하나가 이 그림이고요. 이 그림의 제목은 지네브라 데 벤치라고 이 여성의 이름입니다. 이 특이하게도 다른 그림들처럼 벽에 걸린 게 아니라 방 한가운데 떡하니 자리를 잡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다빈치의 그림 중에서 유일하게 뒷면에도 그림이 그려져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약 15년간의 간격을 두고 대표적인 여인 초상화 3점을 그렸는데요. 첫 번째가 이 지나브라 데빈치, 그리고 두 번째가 체칠리아 갈레란이라고 하는 하얀 단비를 아는 여성의 초상화가 있고, 세 번째가 그 유명한 모나리자입니다. 그 가운데서 지네브라 데빈치는 여인의 초상화들 중에서 가장 먼저 제작이 되었고요. 유일한 다빈치의 양면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작품을 사들이기 위해서 갤러리에서 엄청나게 돈을 많이 들였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시가로 뭐 5천 달러? 5천만 달러. 예,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5천 달러 하면 너무 싸지. 5천만 달러라고 합니다. 이 작품의 주인공인 지네브라 데 벤치는 15세기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주 부유한 은행가의 딸로 태어났는데, 외모도 굉장히 아름다웠지만 또 지성을 겸비했기 때문에 수많은 예술가들의 흠모의 대상이었고 또 많은 남자들의 흠모의 대상이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그때 당시에는 그 결혼을 사랑하는 사람과 하는 게 아니라 집안에서 연결해준 사람이랑 결혼을 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그림이 그려진 시기가 지네브라가 17세가 되던 해였는데, 나이가 되게 많은 아이가 둘이 있는 그런 남자와 결혼을 하게 되어서 그 결혼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좀 침울한 심경 이런 게 보이죠. 모나리자처럼 이렇게 미소를 짓고 있지 않는데요. 이 그림은 오일 페인팅으로 그려졌는데, 유화로 그려졌는데, 그 유화가 나오기 전의 그림들은 달걀 노른자에 색소를 이렇게 믹스해서 그림을 그리는 그런 방식으로 그림을 그렸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노른자가 굉장히 빨리 굳잖아요. 그 노른자가 빨리 굳기 때문에 그림을 빨리빨리 그려야 했고 보정하기도 굉장히 어려웠었다고 해요. 그리고 또 이렇게 겹겹이 페인트를 하는 거는 두꺼워지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많이 불가능했었다고 하는데, 오일 페인팅은 또 마르는 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굉장히 천천히 그림을 그릴 수 있었고 보정하기가 훨씬 쉬워졌죠. 그리고 오일 페인팅은 한 번 칠하면 좀 투명하게, 뭐 두 번 칠하면 조금 더 불투명해지면서 이제 여러 번 겹겹 칠하면은 색깔이 진해지면서 불투명해지는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확실히 그 표현할 수 있는 레인지가 굉장히 넓어진 것 같아요. 어찌됐든 이 그림이 거의 초창기에 그려진 오일 페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굉장히 실험 정신이 강했던 사람이었잖아요. 보면 이 그림에도 오일 페인팅을 색다른 시도를 해본 그런 것들을 찾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손가락으로, 손가락과 손바닥으로 이렇게 문질러서 표현을 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주인공 여성의 어깨와 나무가 만나는 그 부분을 보면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손가락 지문이 보인다고 합니다. 제가 보고 싶어서 막 이렇게 여러 각도에서 한번 봐봤는데 저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전문가들 눈에는 보이나 봐요. 또 하나가 이제 여기가 상징이 들어가는데, 이 지금 지네브라의 머리 쪽에 있는 이 나무가 노간주 나무라고 하는 그런 식물인데요. 노간주 나무가 이탈리아어로 지네프로라고 합니다. 이름하고 굉장히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려 넣은 것이라고 해요. 그리고 또한 르네상스 시대에는 노간주 나무가 순결을 또 상징하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을 누가 의뢰를 해서 그리게 되었을까로 이제 사람들이 많은 추측을 했는데, 한 가지 가설이 뭐냐면, 근데 저는 이게 맞다고 또 생각을 하는데, 지네브로한테는 플라토닉 사랑을 하던 어떤 남성분이 있었다고 해요. 베니스의 대사였던 베르나도 벤보라고 하는 사람이었는데요. 지네브로가 결혼을 하게 되니까 베르나도 벤보가 이 그림을 의뢰를 한 것이다 라고. 그래서 더 슬퍼 보였나? 웃을 수가 없겠지 아무래도.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이 그려졌다는 설이 있는데, 왜 그런 추측을 하느냐, 사람들이 보면 이 뒷면에 보면은 이 월계수 잎과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져 있거든요. 근데 그게 바로 이 벤보 패밀리의 그 문장이었다고 해요. 굉장히 제가 보기에는 좀 설득력 있는 그런 가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그림을 보면은 조금 이제 다른 그림들과, 다른 초상화들과 다른 게, 이 상체 부분만 여기 어깨까지만 나와 있고 이 밑부분이 없잖아요. 모나리자 봐도 이렇게 손이 있고 한데, 또 담배를 하는 여인도 손이 나오죠. 그런데 이 그림만 사실 여기 어깨에서 잘렸는데, 원래는 이 밑에까지 그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워터 데미지가 생겨서 밑에 부분을 잘라냈다고 해요. 참 안타깝죠. 6번 도로 선상으로 다시 나왔고요, 갤러리에서. 지금 시간이 4시야. 나 아까 10시에 들어가지 않았어? 식당에? 아니, 뮤지엄에? 다 보지도 못했어. 아니, 다 보지도 못한 정도가 아니라 아직 반도 못 봤어. 반이 뭐야? 4분의 1도 못 봤어. 여러분, 이게 바로 박물관 다이어트다. 밥 먹는 걸 잊어먹는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전 지금 6번 도로로 쭉 걷고 있는데요, 북쪽으로. 여기에 보면은 라면이 있어요, 라면집이. 지금 날씨가 이 모양 이 꼴이다 보니까 따뜻한 국물이 마시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라면을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하이. 하이. Hey, how you doing? Welcome back. 어디가 아래가 어디가 위인지 모르겠네. 먹자. 여러분, 먹겠습니다. 엑스트라 차슈하고 엑스트라 그 베지터블하고 그다음에 콘을 또 시켰거든요. 이게 배고프면 주문할 때 과하게 주문하게 돼. 어쨌든 먹어보도록 할게요. 너무 맛있다.
엑스트라 베지를 시키니까 이 모기버섯을 주는데 너무 맛있다. 아. 다 먹었어.